우리는 누군가를 탓할 때 그 순간만큼은 편안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이다. 탓하는 순간 마음 어딘가가 가벼워졌다. 무거웠던 것이 잠시 내려앉았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숨통이 트였다. 그 감정을 부정하기 어렵다. 우리는 모두 그 편안함을 알고 있다. 이기적으로 살아라. 그래야 남 탓을 하지 않는다. 니체가 남긴 말이다. 처음 이 문장을 만나면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이기적으로 살라니. 그건 나쁜 것 아닌가?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이기적이면 안 된다고 배웠다. 남을 먼저 생각하라고, 양보하라고, 배려하라고 들었다. 이기적인 사람은 외면받는다고, 결국 혼자 남게 된다고 들었다. 그런데 니체는 이기적으로 살라고 한다. 그래야 남 탓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상하다. 남 탓을 안 하는 건 좋은 것이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사는 건 성숙한 것이다. 그런데 그 좋은 결과가 이기적으로 사는 것에서 나온다고 한다. 나쁜 것에서 좋은 것이 나온다. 이 문장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잠시 멈춰야 한다. 이 문장 앞에서 빠르게 지나가면 안 된다. 탓이라는 것에 대해 먼저 생각해보자.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무언가를 탓한다. 크게 소리내어 말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는 탓한다. 오늘 일이 안 풀린 건 날씨 때문이라고. 저 사람이 늦어서 일정이 꼬였다고.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라고. 이런 생각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스쳐간다. 탓은 자연스럽다. 인간의 마음은 원인을 찾도록 설계되어 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왜 그렇게 됐는지 알고 싶어진다. 그래야 다음에 같은 일을 피할 수 있으니까. 원인을 찾는 건 생존 본능이다. 문제는 그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다. 원인은 두 방향으로 찾을 수 있다. 나에게서 찾거나 나 아닌 곳에서 찾거나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나 무언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나 둘 중 하나다. 물론 복합적인 경우도 있다. 내 탓도 있고 상황 탓도 있는 경우.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복잡하게 처리하지 않는다. 결국 한쪽으로 무게가 기울어진다. 주로 내 탓이라고 느끼거나 주로 남 탓이라고 느끼거나.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 죄책감이 올라온다. 자책이 시작된다. 괴롭다. 반면 남 탓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분노가 올라오기도 하지만 그 분노 밑에는 이상한 안도감이 있다. 적어도 내 잘못은 아니라는 안도감. 나는 피해자라는 위치에서 오는 묘한 편안함. 이 편안함은 중독성이 있다. 한번 맛보면 자꾸 그쪽으로 손이 간다. 일이 안 풀릴 때마다 바깥에서 원인을 찾게 된다. 처음에는 상황을 탓한다. 타이밍이 안 좋았다고, 운이 없었다고. 그 다음에는 사람을 탓한다. 저 사람이 방해했다고, 저 사람 때문에 안 됐다고. 더 심해지면 세상을 탓한다. 이 사회가 잘못됐다고, 이 시대가 문제라고. 탓의 대상은 점점 커진다.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그리고 탓이 커질수록 나는 점점 작아진다. 거대한 탓 앞에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가 된다. 무력한 희생자가 된다. 이상하지 않은가? 편안함을 찾아 탓을 시작했는데 끝에 가서는 무력해진다. 여기서 시선을 돌려보자. 탓을 하는 입장만 생각했다. 이번에는 탓을 받는 입장을 생각해보자. 누군가에게 탓을 받아본 적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있다. 어떤 감정이 들었는가? 억울했을 것이다. 내 잘못이 아닌데. 혹은 전적으로 내 잘못만은 아닌데. 모든 책임이 나에게 돌아오는 느낌. 그 억울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또 다른 감정도 있었을 것이다. 답답함. 나를 탓하는 사람에게 설명하고 싶은데 설명이 안 된다. 상황이 복잡했다고, 내 사정도 있었다고 말하고 싶은데 상대는 듣지 않는다. 이미 결론을 내려놓았다. 네가 잘못했다고, 네 탓이라고. 그 순간 상대방이 어떻게 보이는가? 탓하는 사람은 눈이 닫혀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상황 전체를 보지 않는다. 자기 고통만 본다. 자기 손해만 본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원인으로 누군가를 지목한다. 거기서 생각이 멈춘다. 탓하는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보라. 그 표정에는 무엇이 있는가? 분노가 있다. 원망이 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밑에 다른 것이 있다. 두려움이 있다. 내가 잘못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을 마주하기 싫어서 바깥으로 던지는 것이다. 탓은 방패다. 자기 두려움을 마주하지 않기 위한 방패. 우리는 누군가에게 탓을 받았을 때 그걸 본다. 저 사람은 지금
자기 두려움을 나에게 던지고 있구나. 저 사람은 지금 자기를 보호하느라 나를 희생시키고 있구나. 그래서 억울하고 답답했던 것이다. 그런데 돌아보면 나도 그랬다. 내가 누군가를 탓할 때 그 사람도 같은 감정을 느꼈을 것이다. 억울함과 답답함. 왜 내 탓이지? 상황이 그랬는데, 내 사정도 있었는데, 하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내 고통만 보였다. 내 손해만 보였다. 나는 내 두려움을 그 사람에게 던지고 있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건 불편하다. 탓의 구조를 더 들여다보자. 탓이 편안한 이유가 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외적 귀인이라고 부른다. 어려운 말이지만 뜻은 간단하다. 일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는 것이다. 반대로 내적 귀인은 원인을 안에서 찾는 것이다. 내 안에서, 내 선택에서, 내 성격에서.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기면 내적 귀인을 한다. 내가 잘해서 그렇다고 생각한다. 내 노력 덕분이라고, 내 능력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반대로 나쁜 일이 생기면 외적 귀인을 한다. 상황이 안 좋았다고, 운이 없었다고, 누군가가 방해했다고 생각한다. 이건 자연스러운 자기 보호다.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방어 기제다. 나쁜 일까지 다 내 탓이라고 받아들이면 마음이 버티질 못한다. 그래서 바깥으로 돌린다. 잠시 쉬어가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습관이 될 때다. 잠시 쉬어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렇게 될 때. 좋은 일은 내 덕, 나쁜 일은 남 탓. 이 패턴이 굳어지면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내 삶에서 내가 사라진다. 생각해보자. 좋은 일은 내 덕이니까 내가 한 거다. 하지만 나쁜 일은 남 탓이니까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러면 내 삶에서 나쁜 일들은 전부 내가 아닌 무언가가 만든 것이 된다. 나는 그저 당한 것이 된다. 피해자가 된다. 삶의 절반이 내 것이 아니게 된다. 아니, 절반이 아닐 수도 있다. 사람들은 나쁜 일을 더 크게 기억한다. 좋았던 일보다 힘들었던 일이 더 선명하게 남는다. 그러니까 삶의 절반 이상이 내 것이 아니게 된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들, 나에게 그냥 닥쳐온 것들. 그렇게 살면 삶은 어떻게 느껴지는가? 내가 주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내가 끌려다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삶이 내 것 같지 않다는 느낌.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는 느낌. 분명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는 느낌. 그 느낌의 뿌리에는 탓이 있다. 탓을 통해 편안함을 얻었지만 그 대가로 삶의 주인 자리를 내주었다. 탓할 때마다 삶의 조각 하나씩을 바깥에 던졌다. 그리고 이제 와서 보니 내 손에 남은 게 별로 없다. 다시 니체의 말로 돌아가자. 이기적으로 살아라. 그래야 남 탓을 하지 않는다. 이제 조금 다르게 들리지 않는가? 니체가 말하는 이기적이라는 게 우리가 알던 그 이기적이 아닐 수 있다. 남을 밟고 올라서 라는 뜻이 아닐 수 있다. 남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닐 수 있다. 니체가 말하는 이기적은 어쩌면 이런 뜻일 수 있다. 내 삶의 주인이 되라는 것, 내 선택의 책임을 내가 지라는 것, 내 삶을 남에게 맡기지 말라는 것. 남에게 맡기면 남 탓을 하게 된다. 당연하다. 맡겼으니까. 내가 결정한 게 아니니까. 결과가 나빠지면 맡긴 대상을 탓하게 된다. 네가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네 말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됐어? 이런 말이 나온다. 반대로 내가 선택하면 내가 책임진다. 결과가 나빠도 내가 한 선택이다. 누구를 탓할 수 없다. 탓할 대상이 없다. 있다면 나뿐이다. 그래서 니체는 이기적으로 살라고 한 것이다. 내 삶을 내 것으로 만들라고. 그래야 남 탓을 하지 않는다고. 남 탓을 안 하면 삶이 온전히 내 것이 된다고. 이기적이라는 말이 불편했던 건 우리가 그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기적의 반대말은 이파적이 아니다. 최소한 니체의 문맥에서는 그렇다. 니체가 말하는 이기적의 반대말은 의존적이다. 남에게 기대는 것, 남에게 맡기는 것, 남의 판단에 따르는 것. 이파적인 사람도 이기적으로 살 수 있다. 남을 돕는 것도 내가 선택한 것이면 된다. 내가 원해서, 내가 기뻐서, 내 가치관에 따라 남을 돕는 것. 그건 이기적인 선택이다. 누가 시켜서, 그래야 할 것 같아서, 안 하면 욕먹을 것 같아서 돕는 건 다르다. 그건 의존적인 선택이다. 이기적으로 산다는 건 결국 이런 것이다. 내 삶의 모든 선택을 내 것으로 인정하는 것. 좋은 선택도 내 것, 나쁜 선택도 내 것. 결과가 좋으면 내 덕이고 결과가 나빠도 내 덕이다. 덕이라는 말이 이상하면 이렇게 바꾸자. 결과가 나빠도
내 선택이다. 내 책임이다. 이게 무겁게 느껴질 수 있다. 그렇다. 무겁다. 탓하지 않는 삶은 모든 것을 내 어깨에 올려놓는 것이니까. 결과가 좋든 나쁘든 다 나한테 온다. 도망갈 곳이 없다. 숨을 곳이 없다. 근데 이상한 점이 있다. 처음에 팥이 편안하다고 했다. 탓하면 잠시 마음이 가벼워진다고 했다. 맞다. 그 순간은 그렇다. 하지만 그 편안함은 오래가지 않는다. 탓은 잠깐의 진통제일 뿐이다.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아프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전보다 더 아프다. 왜 그럴까? 탓을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탓한다고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이미 일어난 일은 일어난 것이다. 탓은 과거를 바꾸지 못한다. 미래도 바꾸지 못한다. 탓하는 사이에 시간만 흐른다. 그리고 탓은 반복된다. 한 번 탓하면 끝이 아니다. 같은 일을 자꾸 떠올리게 된다.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상황이, 그때 그 선택이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된다. 탓할 때마다 상처가 새로 벌어진다. 맞지 않는다. 계속 덧난다. 원망은 스스로를 가둔다. 원망하는 대상은 이미 저만치 가버렸는데 원망하는 나만 그 자리에 묶여있다. 이유배가 말해있다. 원망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정확한 비유다. 독은 내가 마시는데 죽어야 할 사람은 상대다. 이게 말이 되는가? 상대는 멀쩡하고 나만 죽어간다. 그래서 탓의 편안함은 거짓이다. 잠깐의 마취일 뿐이다. 마취가 풀리면 더 큰 고통이 기다린다. 그리고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 또 탓을 한다. 악순환이다. 탓의 늪에 빠지면 헤어나기 어렵다. 반면 책임을 지면 어떻게 되는가? 처음엔 무겁다. 인정했다. 하지만 그 무거움은 성격이 다르다. 탓의 무거움은 끝이 없다. 계속 쌓인다. 책임의 무거움은 끝이 있다. 내가 감당하면 된다. 내 선택이었다고 인정하면 거기서 생각이 정리된다. 더 이상 왜 이렇게 됐지? 누구 때문이지? 하고 맴돌지 않는다. 그냥 내 선택이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책임은 앞으로 가게 한다. 탓은 뒤에 묶어둔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건 네 경우고 내 경우는 달라. 나는 진짜 남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억울하게 당한 거라고. 맞을 수 있다. 세상에는 정말 억울한 일이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누군가의 악이나 무책임 때문에 고통받는 경우가 있다. 그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질문은 남는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억울한 건 억울한 거다. 인정한다. 하지만 그 억울함을 안고 평생 살 것인가? 그 사람을 평생 탓하며 살 것인가? 원망 속에서 남은 인생을 보낼 것인가? 그렇게 살면 이긴 건 누구인가? 나에게 피해를 준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은 한 번 나에게 피해를 주고 지나갔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평생 원망하며 산다. 매일 그 일을 떠올리며 괴로워한다. 한 번의 피해가 평생의 고통이 된다. 누가 더 손해인가? 명백히 나다. 복수하고 싶을 수 있다. 당연하다. 그 감정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최고의 복수가 뭔지 아는가? 잘 사는 것이다. 그 사람 없이, 그 일 없이도 잘 사는 것이다. 그 사람을 잊어버리고 내 삶을 사는 것이다. 원망 속에 갇혀 있으면 잘 살 수 없다. 계속 과거에 발이 묶여 있으니까. 앞으로 가고 싶어도 뒤가 잡아당기니까. 그래서 책임을 진다는 건 가해자를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고 우기라는 말이 아니다. 그냥 그 사람에게서 내 삶을 되찾아 오라는 말이다. 내 감정, 내 시간, 내 에너지를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쓰지 말라는 말이다. 내 삶은 내 것이다. 그 사람에게 줄 이유가 없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탓했을 때가 언제인가? 어제일 수도 있고 1시간 전일 수도 있다.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 한구석에서 누군가를 탓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때 그 마음을 떠올려보자. 표면에는 분노가 있었을 것이다. 짜증이 있었을 것이다. 억울함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밑을 들여다보자. 그 감정 아래에 뭐가 있었는가? 혹시 두려움은 없었는가? 내가 잘못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내가 부족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을 마주하기 싫어서 바깥으로 돌린 건 아닌가? 혹시 무력감은 없었는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막막함.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 그 무력감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탓할 대상을 찾은 건 아닌가? 혹시 슬픔은 없었는가? 기대가 어긋난 슬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슬픔. 그 슬픔을 인정하기 싫어서 분노로 덮은 건 아닌가. 탓은 여러 겹의 감정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법이다. 두려움도, 무력감도, 슬픔도 한 번에 바깥으로 내보낸다. 편하긴 하다. 효율적이다. 하지만 처리된 게 아니다. 그냥 던진 것이다. 던진 것은 어딘가에 쌓인다. 그리고 언젠가 돌아온다.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탓했을 때 그 마음은 정말 분노였을까? 아니면 무언가를 피하고 싶었던 것일까?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춰보자. 대답을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지금 당장 결론 내리지 않아도 된다. 그냥 질문을 품고 있으면 된다. 질문이 마음속에서 머무르게 두면 된다. 탓이라는 행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다. 다음에 누군가를 탓하려고 할 때 이 질문이 떠오를 것이다. 지금 나는 뭘 피하려고 하는 걸까? 그 순간 아주 잠깐이라도 멈추게 될 것이다. 그 잠깐이 중요하다. 탓은 자동으로 일어난다. 의식하지 않으면 그냥 튀어나온다. 하지만 한번 멈추면 선택이 생긴다. 탓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 선택권이 나에게 돌아온다. 니체가 말한 이기적으로 산다는 건 어쩌면 이런 것일 수 있다. 자동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 그냥 흘러가지 않는 것, 매 순간 내가 선택하는 것. 그렇게 하려면 의식이 깨어 있어야 한다. 나를 관찰해야 한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쉽지 않다. 인정한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 처음에는 자주 놓친다. 탓하고 나서야 아차, 한다. 또 그랬네. 한다. 괜찮다. 알아차린 것만으로도 시작이다. 다음에는 조금 더 빨리 알아차린다. 탓하는 중간에 알아차린다. 그 다음에는 탓하기 직전에 알아차린다. 이렇게 조금씩 빨라진다. 완벽해지는 게 목표가 아니다. 다시 한번 말한다. 완벽해지는 게 목표가 아니다. 그냥 조금씩 깨어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된다. 그 시간이 늘어날수록 삶은 조금씩 내 것이 된다. 탓은 편안했다. 그 순간만큼은. 하지만 그 편안함의 대가는 삶이 내 것이 아닌 느낌. 끌려다니는 느낌. 원망 속에 갇히는 느낌. 앞으로 가지 못하는 느낌. 니체는 말했다. 이기적으로 살라고. 그래야 남 탓을 하지 않는다고. 이기적으로 산다는 건 남을 밟는 게 아니다. 내 삶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내 선택을 인정하는 것이다. 내 책임을 지는 것이다. 무겁다. 하지만 그 무거움은 내 것이다. 내 것인 무거움은 감당할 수 있다. 남에게 맡긴 무거움, 남 탓으로 던진 무거움은 오히려 감당이 안 된다. 계속 돌아오니까, 계속 쌓이니까. 탓을 내려놓으면 처음엔 허전할 수 있다. 뭔가 붙잡을 게 없는 느낌, 분노할 대상이 없는 느낌. 그 허전함이 불편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허전함을 견디면 이상한 일이 생긴다. 가벼워진다. 진짜로 가벼워진다. 탓이 주는 가짜 편안함이 아니라 진짜 가벼움이 온다. 어깨에서 뭔가 내려가는 느낌, 붙잡고 있던 걸 놓는 느낌. 그때 비로소 앞이 보인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는 질문이 떠오른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게 된다. 남이 아니라 나를 보게 된다. 그게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다. 그게 남 탓을 하지 않는 삶이다. 우리가 마주한 것은 충돌이다. 이기적이라는 말이 가진 부정적 이미지와 남 탓을 하지 않는다는 긍정적 결과 사이의 충돌. 탓이 주는 순간의 편안함과 그 뒤에 오는 진짜 무거움 사이의 충돌. 탓하는 나와 탓을 받는 나 사이의 충돌. 이 충돌을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당장은 다만 이 충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갈 것이다. 왜 우리는 반복적으로 탓을 하게 되는가? 그건 나쁜 습관인가? 아니면 어떤 구조 때문인가? 탓하지 않는 삶은 정말 가능한가? 지금은 여기까지다.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탓했을 때 그 마음은 정말 분노였을까? 아니면 무언가를 피하고 싶었던 것일까? 이 질문을 품고 가자. 이 질문이 마음속에서 조금 머물게 하자. 대답을 서두르지 말고 그냥 품고 있자. 선택의 순간을 떠올려보자. 어떤 선택이든 좋다. 크든 작든 상관없다. 무언가를 결정했던 순간,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고민했던 순간, 그리고 한쪽을 택했던 순간, 그때 우리는 이유가 있었다. 아무 이유 없이 선택하는 사람은 없다. 설령 충동적으로 보이는 선택도 이유가 있다. 그냥 하고 싶었다. 그것도 이유다. 피곤해서 대충 골랐다. 그것도 이유다. 이유 없는 선택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의 근거에서 움직인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선택할 때의 이유와 결과가 나온 뒤의 이유가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결과가 좋으면 그 이유는 근거가 된다. 합리적 판단이 된다. 내가 잘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한다. 역시 내 선택이 옳았다고 말한다. 그때 그 판단이 탁월했다고 기억한다. 결과가 나쁘면 같은 이유가 핑계가 된다. 연명이 된다.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한다. 그때 상황이 그랬다고 말한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말한다. 같은 이유인데 이름이 달라진다. 이것은 익숙한 경험이다. 우리 모두 해봤다. 선택할 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아니면 최소한 그 순간에는 그게 맞다고 느꼈다. 그런데 결과가 기대와 다르면 그 이유가 갑자기 초라해진다. 방금까지 나를 지탱해주던 이유가 이제는 나를 올가매는 변명이 된다. 여기서 한 가지가 갈라진다. 어떤 사람은 그 이유를 버린다. 그때 내가 잘못 생각했다고 인정한다. 판단이 틀렸다고 받아들인다. 다음에는 다르게 해야겠다고 넘어간다. 무겁지만 단순하다. 내 선택, 내 책임, 끝. 어떤 사람은 그 이유를 지킨다. 내 이유는 맞았다고 주장한다. 다만 다른 무언가가 방해했다고 덧붙인다. 상황이 변했다고, 예상 못한 일이 생겼다고, 누군가가 약속을 어겼다고 말한다. 이유는 살아남고 책임은 바깥으로 나간다. 둘 다 이해할 수 있다. 판단하지 않겠다. 다만 물어보고 싶다. 왜 우리는 두 번째 방식을 더 자주 택하게 되는 걸까? 생각해보면 자연스럽다. 첫 번째 방식은 아프다.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건 자존심이 상한다. 부끄럽다. 그 선택을 할 때의 나를 부정하는 느낌이다. 과거의 나를 깎아내리는 느낌이다. 두 번째 방식은 덜 아프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다만 운이 없었다. 상황이 안 좋았다. 누군가가 망쳤다. 과거의 나는 여전히 괜찮다. 합리적이었다. 최선을 다했다. 잘못은 바깥에 있다. 인간의 마음은 덜 아픈 쪽으로 기울어진다. 자연스럽다. 생존 본능이다. 자기 보호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고양 편향이라고 부른다. 어려운 말이지만 뜻은 간단하다.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려는 경향. 좋은 건 내 덕, 나쁜 건 남 탓. 이건 결함이 아니다. 모든 인간에게 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자기 보호 기제가 아예 없으면 마음이 버티질 못한다. 모든 실패를 내 탓으로만 받아들이면 우울해진다. 무너진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기 보호는 필요하다. 문제는 그것이 습관이 될 때다. 습관이 되면 패턴이 생긴다. 처음에는 선택적으로 쓴다. 정말 힘들 때만, 감당이 안 될 때만 바깥에 책임을 돌린다. 잠시 쉬어가는 것이다. 숨 좀 돌리는 것이다. 그런데 반복되면 문이 맞아진다. 처음에는 큰 실패에만 이 방법을 썼는데 점점 작은 실패에도 쓰게 된다. 선택이 낮아진다. 조금만 불편해도, 조금만 기대와 어긋나도 바로 바깥을 본다. 뭐가 잘못됐지? 누가 잘못했지? 패턴이 굳어지면 인식 자체가 바뀐다. 바깥을 먼저 보는 게 당연해진다. 뭔가 안 되면 자동으로 원인을 밖에서 찾는다. 나를 돌아보기 전에 상황을 살핀다. 내 선택을 점검하기 전에 남의 행동을 점검한다. 이쯤 되면 본인도 모른다. 자신이 그러고 있다는 걸 모른다.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물고기가 물을 모르듯이 우리는 자신의 패턴을 모른다. 그래서 관찰이 필요하다. 시선을 돌려보자. 지금까지는 개인의 선택을 봤다. 이번에는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자. 두 사람이 함께 무언가를 했다고 치자. 결과가 안 좋았다. 이때 누가 책임지는가? 서로 미루기 쉽다. 네가 그렇게 하자고 했잖아. 네가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책임이 공처럼 오간다. 아무도 잡으려 하지 않는다. 건드리면 자기 몫이 되니까. 여기서 재미있는 현상이 생긴다. 같은 상황을 각자 다르게 기억한다. A는 B가 주도했다고 기억한다. B는 A가 주도했다고 기억한다. 둘 다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기억한다. 기억은 선택적이다. 기억은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구성된다. 그래서 싸움이 끝나지 않는다. 둘 다 자기가 피해자라고 느낀다. 둘 다 상대가 잘못했다고 확신한다. 객관적 진실은 어딘가 중간에 있을 텐데 아무도 거기 서 있지 않다. 관계 안에서 책임은 쉽게 이동한다. 그리고 이동할 때마다 형태가 바뀐다. 내 손에서 떠날 때는 작아 보였는데 상대방 손에 도착하면 커져 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다. 자기 손에서 떠날 때는 작았는데 내 손에 오니까
크다고 느낀다. 책임은 자기 것일 때 작고 남의 것일 때 크다. 이상한 일이다. 같은 책임인데 더 들여다보자. 왜 책임은 자기 것일 때 작고 남의 것일 때 클? 자기 선택에는 이유가 보인다. 맥락이 보인다.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고 있다. 그래서 이해가 된다. 어쩔 수 없었네. 그럴 수밖에 없었네. 하고 스스로를 납득시킬 수 있다. 남의 선택에는 이유가 안 보인다. 맥락이 안 보인다. 그냥 행동만 보인다. 결과만 보인다. 왜 그랬는지 알 수 없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 왜 저랬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고 의아해한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행위자, 관찰자 편향이라고 부른다. 또 어려운 말이다. 하지만 뜻은 간단하다. 같은 행동이라도 내가 할 때와 남이 할 때 다르게 해석한다는 것이다. 내가 약속에 늦으면 교통이 막혔다고 생각한다. 남이 약속에 늦으면 시간관념이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실수하면 피곤했다고 생각한다. 남이 실수하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상황 vs 성격, 우연 vs 본질. 자기 행동에는 상황을 붙이고 남의 행동에는 성격을 붙인다.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하다. 그래서 관계 안에서 책임 다툼은 끝나지 않는다. 서로 다른 잣대를 쓰고 있으니까, 같은 언어를 쓰는 것 같지만 실은 다른 의미로 쓰고 있으니까 잠깐 멈추자.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정리하려는 게 아니다. 정리하면 안 된다. 정리하면 생각이 멈춘다. 그냥 한번 느껴보자. 우리 모두 이러고 있다.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다.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하다. 자기 이유는 이해하고 남의 이유는 핑계라고 여긴다. 이건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다. 인간이라서 그렇다. 내가 그렇게 작동한다. 자기 보호가 기본값이다. 의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그쪽으로 흐른다. 판단하지 않겠다. 그래야 한다. 그러면 안 된다. 말하지 않겠다. 다만 보자. 있는 그대로 보자.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이제 더 깊은 질문으로 가보자. 탓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남 탓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적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전혀 안 하는 사람은 없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한다. 그러면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인간이라는 존재에 내장된 무언가다. 뺄 수 없는 무언가다. 그 구조를 들여다보자. 탓은 고통 회피에서 시작된다. 뭔가 잘못되면 고통이 온다. 실패의 고통, 후회의 고통, 수치의 고통. 그 고통을 피하고 싶다. 빨리 벗어나고 싶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두 가지다. 고통의 원인을 해결하거나 고통의 원인을 옮기거나. 해결은 어렵다. 시간이 걸린다. 노력이 필요하다. 이미 일어난 일이면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옮기는 건 쉽다. 즉각적이다. 원인을 바깥으로 던지면 된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규정하면 된다. 그 순간 고통이 줄어든다. 마법처럼. 인간의 뇌는 빠른 해결책을 선호한다. 에너지 효율 때문이다. 뇌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관이다. 가능하면 덜 쓰려고 한다. 어려운 방법보다 쉬운 방법을 택한다. 옮기는 게 해결하는 것보다 쉬우니까 옮기는 쪽으로 기울어진다. 탓은 에너지 절약 시스템의 사물이다. 또 다른 측면이 있다. 탓은 정체성 보호에서도 시작된다. 우리는 모두 자기 이미지를 갖고 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그림. 되게 긍정적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다. 나는 선한 사람이다. 실패는 이 이미지를 위협한다. 내가 생각했던 나와 실패한 나 사이에 틈이 생긴다. 그 틈이 불편하다. 인지부조화라고 부르는 상태다. 서로 맞지 않는 두 개의 믿음이 공존하는 불편함. 이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법도 두 가지다. 자기 이미지를 수정하거나 실패를 재해석하거나. 자기 이미지 수정은 어렵다. 오래된 믿음이다. 평생 쌓아온 것이다. 바꾸려면 큰 용기가 필요하다. 재해석은 쉽다. 이 실패는 내 탓이 아니다. 나는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다. 그냥 운이 없었다. 상황이 나빴다. 누군가가 방해했다. 자기 이미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탓은 정체성 방어 시스템의 산물이기도 하다. 여기서 한 가지 역설이 보인다. 탓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시작된다. 고통을 피하려고, 정체성을 지키려고. 그런데 탓이 쌓이면 오히려 자기가 약해진다. 왜 그럴까? 탓을 할 때마다 내 삶에서 내가 빠진다. 이건 내 선택이 아니었다고 말하니까, 나는 그저 당한 거라고 말하니까, 삶의 조각 하나하나에서
나를 지워나간다. 다시 쌓이면 남는 건 뭔가. 상황에 휩쓸린 나, 남에게 영향받은 나, 어쩔 수 없었던 나, 주인이 아니라 손님 같은 나, 내 집인데 새들어 사는 것 같은 나, 보호하려던 정체성이 오히려 흐릿해진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믿음을 지키려고 탓을 시작했는데 정작 나라는 존재가 옅어진다. 내가 선택한 게 없으니까, 내가 책임진 게 없으니까. 책임지지 않은 삶은 내 것이 아니다. 아무리 내 몸으로 살아도, 내 이름으로 살아도 내 것이 아니다. 빌린 삶 같다. 외리인이 사는 삶 같다. 탓은 자기를 보호하려다 자기를 잃어버리게 한다. 이제 니체의 말이 다르게 들린다. 이기적으로 살아라. 그래야 남 탓을 하지 않는다. 이기적이라는 말이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들렸다. 하지만 맥락을 따라오면 다른 뜻이 보인다. 이기적으로 산다는 건 내 삶을 내 것으로 소유한다는 뜻이다. 내 선택을 내 것으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결과가 좋든 나쁘든 내가 택한 것이라고 말한다는 뜻이다. 그렇게 하면 남 탓을 할 이유가 없어진다. 내가 했으니까, 내가 선택했으니까 탓할 대상이 없다. 나밖에. 자기를 탓하라는 말이 아니다. 자책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냥 인정하라는 말이다. 이건 내 선택이었다고. 그 결과도 내가 감당한다고. 그 순간 삶이 내 것이 된다. 진짜 내 것이 된다. 일상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생각해보자. 아침에 일어났다. 피곤하다. 어젯밤 늦게 잤다. 알람을 끄고 조금 더 잤다. 결국 늦었다. 이때 두 가지 반응이 가능하다. 하나는 이렇다. 어젯밤 일이 많아서 늦게 잘 수밖에 없었어. 알람 소리도 너무 작았고 요즘 피곤이 쌓여서 그래. 다른 하나는 이렇다. 어젯밤 늦게까지 안 자고 버틴 건 나야. 알람을 끈 것도 나야. 조금 더 자겠다고 선택한 것도 나야. 두 번째가 더 불편하다. 인정했다. 하지만 두 번째만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내일은 어떻게 할까? 라는 질문으로 첫 번째는 계속 어젯밤에 머문다. 상황 탓, 몸 탓, 알람 탓. 이유를 나열하는데 에너지를 쓴다. 정작 매일을 바꿀 에너지는 남지 않는다. 작은 예시다. 사소하다. 하지만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인다. 매일 쌓인다. 하루에도 수십 번 선택한다. 그 수십 번의 선택에서 매번 바깥을 탓하면 삶 전체가 그렇게 된다. 반대로 작은 선택에서부터 내 것이라고 인정하면 삶 전체가 달라진다. 오해하지 말자. 모든 것이 내 탓이라는 말이 아니다. 세상에는 정말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 있다. 천재지변도 있고 타인의 악의도 있고 운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도 있다. 그건 인정한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내 선택이다. 상황은 어쩔 수 없어도 반응은 어쩔 수 있다. 그 반응을 내 것으로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비가 오는 건 내 탓이 아니다. 하지만 우산을 안 챙긴 건 내 선택이다. 차가 막히는 건 내 탓이 아니다. 하지만 일찍 출발 안 한 건 내 선택이다. 누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 건 내 탓이 아니다. 하지만 그 말을 휘둘릴지 말지는 내 선택이다. 이 구분이 중요하다. 상황과 반응을 분리하는 것. 어쩔 수 없는 것과 어쩔 수 있는 것을 분리하는 것. 그 경계를 아는 것. 탓에 빠진 사람은 이 경계가 흐려져 있다. 어쩔 수 없는 영역을 계속 넓힌다. 반응조차 상황 탓으로 돌린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말한다. 책임을 지는 사람은 이 경계가 선명하다. 어쩔 수 없는 건 인정하고 넘어간다. 하지만 어쩔 수 있는 것, 즉 내 반응만큼은 내 것으로 가져온다. 거기서 삶이 시작된다. 여기서 또 하나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선택의 결과에 대해 말했다. 결과가 나빴을 때 누굴 탓하느냐? 하지만 탓은 결과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선택 자체에서도 일어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선택을 회피하는 것도 탓의 일종이다. 선택하지 않으면 책임질 일이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선택 자체를 피한다. 남이 결정하게 둔다. 흐름에 맡긴다. 분위기를 따른다. 뭐가 됐든 내가 고른 게 아니니까 결과가 나빠도 내 탓이 아니다. 이건 예방적 탓이다. 미리 탓할 대상을 만들어두는 것이다. 네가 하자고 했잖아. 다들 그렇게 한다길래 그냥 그렇게 됐어. 이런 말들이 나온다. 선택의 주체가 불분명하다. 책임의 소재가 흐릿하다. 이렇게 사는 것도 가능하다. 판단하지 않겠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큰 문제 없이 살아가기도 한다. 다만 물어보고 싶다. 그게 내 삶인가? 그렇게 살면 삶이 내 것처럼 느껴지는가?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떠내려가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삶의 무게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자. 삶에는 무게가 있다. 가벼운 삶이 있고
무거운 삶이 있다. 여기서 무게란 고통의 양이 아니다. 밀도다. 존재의 밀도.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는 삶은 무겁다. 하지만 그 무거움에는 밀도가 있다. 내 것이라는 느낌이 있다. 발을 딛고 있다는 느낌이 있다. 남 탓으로 흘러가는 삶은 가볍다. 하지만 그 가벼움에는 밀도가 없다. 붕 떠 있는 느낌이 있다. 내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있다. 밀란 쿤데라가 쓴 소설의 제목이 떠오른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참을 수 없다. 가벼워서 괴롭다. 역설적이다. 탓은 삶을 가볍게 만든다. 순간은 편하다. 하지만 쌓이면 존재 전체가 가벼워진다. 붕 뜬다. 뿌리가 없어진다. 바람이 불면 흔들린다. 어디로 갈지 모른다. 무거움이 항상 나쁜 게 아니다. 가벼움이 항상 좋은 게 아니다. 중요한 건 그 무게가 내 것이냐는 것이다. 내가 선택한 무게인가? 떠밀린 무게인가? 니체가 말하는 이기적으로 산다는 건 내 무게를 내 것으로 가져오는 것이다. 이쯤에서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된다. 나는 어떤 패턴을 갖고 있는가? 선택의 순간 나는 어떻게 말하는가?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어 라고 말하는가?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다들 그렇게 하길래 어쩔 수 없었어 라고 말하는가? 결과가 나왔을 때 나는 어떻게 말하는가? 내가 잘못 판단했네 라고 말하는가? 아니면 상황이 안 좋았어. 그 사람이 안 도와줘서 운이 없었어 라고 말하는가? 이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다. 그냥 관찰이다. 자기 언어 습관을 관찰하는 것이다. 말은 생각을 반영한다. 자주 쓰는 말에서 자주 하는 생각이 보인다. 자주 하는 생각에서 삶의 패턴이 보인다. 내 삶에서 반복되는 문장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선택했다인가? 어쩔 수 없었다인가? 이 질문은 판단을 요구하지 않는다. 맞다 틀리다를 가리려는 게 아니다. 그냥 보라는 것이다. 내가 어떤 말을 자주 쓰는지, 내가 어떤 패턴 안에 있는지 알아차리면 달라진다. 패턴은 무의식적일 때 강하다. 의식되면 약해진다. 다음에 같은 상황이 오면 그 패턴이 작동하려 할 때 잠깐 멈출 수 있게 된 멈추면 선택이 생긴 늘 하던 대로 할 수도 있고 다르게 할 수도 있다. 그 선택권이 돌아온다. 이기적으로 산다는 건 이런 것일 수 있다. 패턴에 휩쓸리지 않는 것, 자동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 잠깐이라도 멈추고 이게 내 선택인지 확인하는 것 쉽지 않다. 오래된 패턴은 강하다. 몸에 배어 있다. 하지만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하면 조금씩 바뀐다. 구조를 정리하지 않겠다. 정리하면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건 이해하고 넘어갈 지식이 아니다. 계속 들여다봐야 할 질문이다. 다만 여기까지 온 길을 살짝 되돌아보자. 탓은 자연스럽다. 인간의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 자기 보호, 에너지 절약, 정체성 방어 다 이유가 있다. 나쁜 사람이라서 탓하는 게 아니다. 인간이라서 탓한다. 하지만 탓이 습관이 되면 대가가 따른다. 삶이 내 것이 아닌 느낌, 끌려다니는 느낌, 주인이 아니라 손님인 느낌. 니체가 말한 이기적으로 산다는 건 이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이가 내 선택을 내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결과가 어떻든 내가 감당하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남 탓을 하지 않는 삶으로 이어진다. 탓할 대상이 없으니까 다 내가 한 것이니까 무겁다. 하지만 그 무거움은 내 것이다. 내 것인 무거움은 감당할 수 있다. 아니,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감당하는 게 맞다. 내 삶이니까. 우리 모두 반복하는 문장이 있다. 의식하지 못해도 있다. 삶의 여러 순간에서 비슷한 말을 반복한다. 그 말이 곧 삶의 방향이다. 내가 선택했다를 자주 말하는 사람과 어쩔 수 없었다를 자주 말하는 사람의 삶은 다른 곳으로 흘러간다. 당장은 비슷해 보여도 시간이 쌓이면 완전히 다른 곳에 도착한다. 지금 자신이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 바꿔야겠다고 다짐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알아차리는 것으로 충분하다. 알아차림은 조용히 작동한다. 의식하는 순간부터 무언가가 달라진다. 단죄로 바꾸려 하지 않아도 보이기 시작하면 서서히 움직인다. 이 단계에서 우리가 마주한 것은 구조다. 왜 탓을 하게 되는지 그 구조를 에너지 절약, 정체성 보호, 관계 안에서의 책임 이동, 개인의 결함이 아니라 인간의 조건이다. 이 구조를 안다고 해서 바로 탓을 멈출 수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은 다르다. 아는 사람은 선택할 수 있다. 모르는 사람은 휩쓸릴 뿐이다.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더 넓은 곳으로 갈 것이다. 개인을 넘어
인간 전체로. 왜 인간은 이렇게 살아왔는가? 책임을 진다는 건 결국 무엇인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디로 향하는가? 지금은 여기까지다. 내 삶에서 반복되는 문장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선택했다인가? 어쩔 수 없었다인가? 이 질문을 품고 가자. 인간은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만들어왔다. 동굴 벽에 그림을 그리던 시절부터, 모닥불 앞에서 말을 전하던 시절부터 인간은 이야기 없이 살지 못했다. 이야기는 인간의 본능이다.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다. 혼란스러운 것들에 질서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삶도 이야기가 된다. 우리는 각자 자기 삶을 이야기로 만든다. 시작이 있고, 전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어떤 방향으로든 흘러간다. 밤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떠올릴 때도 이야기가 된다. 누군가에게 자기 과거를 말할 때도 이야기가 된다. 인간은 삶을 날 것 그대로 두지 못한다. 반드시 이야기로 가공한다. 그런데 이야기에는 중요한 요소가 있다. 주인공이다. 모든 이야기에는 주인공이 있다.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사람, 선택하고 행동하고 결과를 맞는 사람. 주인공이 없으면 이야기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물어야 한다. 내 삶의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누구인가? 당연히 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내 삶이니까 내가 주인공인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잠깐, 주인공이라는 건 뭔가? 그냥 이야기 안에 등장하는 것과 주인공인 것은 다르다. 주인공은 이야기를 이끌어간다. 선택한다. 결정한다. 결과를 감당한다. 이야기의 방향이 주인공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 주인공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말이 바뀐다. 반면 조연은 이야기에 휩쓸린다. 상황에 반응한다. 흐름을 따른다. 결과를 당한다. 이야기의 방향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냥 거기 있을 뿐이다. 내 삶의 이야기에서 나는 어느 쪽인가? 선택하고 있는가? 끌려가고 있는가? 이끌고 있는가? 밀려나고 있는가? 탓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 탓을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결과의 원인을 바깥에 둔다. 이렇게 된 건 상황 때문이다. 누군가 때문이다. 운 때문이다. 나는 그저 그 결과를 맞은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의 언어로 바꾸면 이렇다. 나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다. 나는 상황에 휘둘린 인물이다. 결과를 당한 인물이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나에게 일어난 것이다. 탓을 할 때마다 우리는 주인공 자리에서 내려온다. 스스로를 조연으로 만든다. 피해자로 만든다. 이야기를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이야기에 끌려가는 사람으로 만든다. 한 번은 괜찮다. 쉬어가는 것이다. 잠깐 짐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런데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가? 삶의 이야기 전체에서 내가 주인공이었던 적이 없어진다. 매번 탓을 했으니까. 매번 바깥의 원인을 보시니까. 결과적으로 내 삶의 모든 중요한 순간에 나는 없었던 게 된다. 상황이 있었고, 남들이 있었고, 운이 있었고, 나는 그저 거기서 일어난 일을 겪은 것이다. 내 삶인데 내가 없는 서사. 이상한 일이다.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할 사람이 가장 주변에 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 개인의 문제로 보면 답이 안 나온다. 성격이 그래서, 환경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또다시 탓이 된다. 탓하는 이유를 탓으로 설명하는 순환이 된다. 더 넓게 봐야 한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를 봐야 한다. 왜 인간은 책임을 외부에 두려 하는가? 왜 탓이 자연스럽고 책임이 어색한가? 이건 개인의 결함이 아니라 인간의 조건이다. 인간은 자기 보존을 최우선으로 한다. 몸의 보존만이 아니다. 마음의 보존도 있다. 자존감의 보존, 정체성의 보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믿음의 보존. 실패는 이 보존을 위협한다. 내가 잘못했다는 건 내가 괜찮지 않다는 뜻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은 방어한다. 잘못을 바깥으로 돌린다. 나는 여전히 괜찮다고 유지한다. 이건 나약함이 아니다. 설계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기본 설계다. 더 깊이 들어가 보자. 인간에게는 두 가지 두려움이 있다. 하나는 고통의 두려움이다. 아프기 싫다. 힘들기 싫다. 괴롭기 싫다. 이건 가장 원초적인 두려움이다. 몸이 먼저 반응한다. 고통이 예상되면 피한다. 다른 하나는 무의미의 두려움이다. 내 삶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느낌. 내가 뭘 해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이건 더 깊은 두려움이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반응한다. 책임은 두 두려움 모두를 건드린다. 책임을 지면 고통이 온다. 내 잘못을 인정해야 하니까
자존심이 상하니까 아프다. 그런데 책임을 피하면 무의미가 온다. 내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은 것이 되니까. 내 삶인데 내가 한 게 없으니까 공허하다. 두 두려움 사이에서 인간은 선택한다. 대개는 당장의 고통을 피하는 쪽을 택한다. 그게 탓이다. 탓을 하면 지금은 덜 아프다. 하지만 탓이 쌓이면 무의미가 찾아온다. 나중에 천천히 조용히 어느 날 문득 느껴진다. 내 삶이 내 것 같지 않다는 느낌. 뭘 해왔는지 모르겠다는 느낌. 그 느낌이 찾아올 때는 이미 많이 쌓인 뒤다. 탓을 하는 순간은 편하다. 마음이 가벼워진다. 잠시 쉬어간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거워진다. 탓이 쌓이면 삶이 내 것이 아닌 느낌이 커진다. 원망이 쌓이면 마음이 다친다. 과거에 발이 묶여서 앞으로 가지 못한다. 책임의 편안함은 반대다. 지금 무겁고 나중에 가볍다. 책임을 지는 순간은 무겁다. 내 잘못을 인정해야 하니까.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니까. 아프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벼워진다. 끝났으니까. 인정했으니까.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아도 되니까. 과거가 정리되고 앞으로 갈 수 있다. 두 가지 편안함이 있다. 하나는 지금 편하고 나중에 괴로운 편안함. 다른 하나는 지금 괴롭고 나중에 편안함. 인간은 이 둘 사이에서 계속 선택한다. 매 순간 선택한다. 의식하든 못하든. 인류는 오랫동안 책임을 외부에 두어왔다. 신의 뜻이라고 했다. 운명이라고 했다. 천명이라고 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신의 축복이고 나쁜 일이 생기면 신의 벌이었다. 개인은 그 사이에서 받기만 하는 존재였다. 이건 탓의 가장 큰 버전이다. 우주적 규모의 탓이다. 모든 것을 초월적 존재에게 돌린다. 그러면 편안하다. 이해가 안 되는 일도 설명이 된다. 고통에 이유가 붙는다. 의미가 붙는다. 근대에 들어서 달라졌다. 지는 물러났다. 인간이 중심에 섰다. 인간이 선택하고 인간이 책임진다는 사상이 퍼졌다. 실존주의라고 불리는 흐름이 대표적이다. 니체는 그 흐름의 한가운데 있던 사람이다. 신이 죽었다고 선언했다. 인간이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다고 했다. 이기적으로 살아라. 그래야 남 탓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은 그 맥락에서 나왔다. 신도 없고 운명도 없다면 남는 건 나뿐이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진다. 그것만이 삶을 내 것으로 만드는 길이다. 무거운 말이다. 말콤하지 않다. 위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정직한 말이다. 그러면 현대는 어떤가? 신은 물러났지만 탓은 사라지지 않았다. 대상만 바뀌었다. 이제 사람들은 사회를 탓한다. 시스템을 탓한다. 구조를 탓한다. 과거를 탓한다. 부모를 탓한다. 트라우마를 탓한다. 물론 이것들은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 사회 구조는 개인에게 영향을 준다. 과거 경험은 현재의 흔적을 남긴다. 부정하지 않는다. 사실이다. 하지만 영향을 받는 것과 결정되는 것은 다르다. 영향을 받았다는 건 조건이 주어졌다는 것이다. 조건 안에서 어떻게 할지는 여전히 선택이다. 어려운 조건을 받은 사람도 선택한다. 좋은 조건을 받은 사람도 선택한다. 조건은 다르지만 선택은 있다. 탓은 이 선택을 지운다. 조건만 남긴다. 나는 이런 조건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한다. 그 순간 삶의 주인이 바뀐다. 조건이 주인이 된다. 환경이 주인이 된다. 나는 그 조건의 샷물이 된다. 결과물이 된다. 만들어진 것이 된다. 여기서 미묘한 구분이 필요하다. 조건을 인정하는 것과 조건에 굴복하는 것은 다르다. 조건을 인정한다는 건 현실을 본다는 것이다. 내가 어떤 환경에서 왔는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안다는 것이다. 이건 필요하다. 자기를 알아야 앞으로 갈 수 있다. 조건에 굴복한다는 건 거기서 멈춘다는 것이다. 조건이 나를 결정했다고 믿는 것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믿는 것이다. 이건 포기다. 삶의 주인 자리를 조건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인정하되 굴복하지 않는 것, 그게 책임이다. 나는 이런 조건에서 왔다. 인정한다. 하지만 여기서 어떻게 할지는 내가 정한다. 이 조건이 나를 규정하게 두지 않겠다. 이것이 책임을 지는 태도다. 말은 쉽다. 실천은 어렵다. 알고 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자. 내 삶의 이야기에서 나는 어떤 인물인가? 주인공은 조건을 받아들이면서도 선택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언가를 결정한다. 그 결정이 이야기를 이끈다. 결과가 좋든 나쁘든 주인공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피해자는 조건에 압도당한다.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선택권이 없었다고 말한다. 이야기가 나에게 일어났지 내가 이야기를 만든 게 아니라고 말한다. 둘 다 같은 사건을 겪을 수 있다. 같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 차이는 그 사건을 어떻게 위치시키느냐다. 내가 선택한 것으로 보느냐, 나에게 닥친 것으로 보느냐. 이건 사실의 문제가 아니다. 해석의 문제다. 같은 사실을 두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삶의 결이 달라진다. 그런데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진짜 피해자는 어떻게 하는가?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당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세상에는 불의가 있다. 악의가 있다. 범죄가 있다. 이유 없이 고통받는 일이 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여기서도 구분이 필요하다. 피해 사실과 피해자 정체성은 다르다. 피해를 입은 건 사실이다. 그건 바뀌지 않는다. 누군가의 잘못이 있었다. 그건 인정해야 한다. 가해자의 책임을 피해자가 질 필요는 없다. 하지만 피해자로 살 것인지는 선택이다. 그 사건이 내 삶 전체를 규정하게 둘 것인지는 선택이다. 계속 그 사건 안에 머물 것인지, 그 사건을 품고 앞으로 갈 것인지는 선택이다. 가해자를 탓하는 건 정당하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탓만 하고 멈추면 가해자에게 내 미래까지 넘겨주는 것이다. 그 사람이 한 번 나를 다치게 했는데 나는 평생 그 사람 그림자 아래 사는 것이다. 원망은 사슬이다. 원망하는 사람은 원망받는 사람에게 묶여있다. 놓아야 자유로워진다.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다. 용서는 별개의 문제다. 그냥 놓으라는 것이다.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내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것도 책임이다. 내 미래에 대한 책임이다. 넓게 보면 인간은 두 가지 서사 중 하나를 선택한다. 하나는 피해의 서사다. 나는 상황의 피해자다. 환경의 피해자다. 타인의 피해자다.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나를 만들었다. 나는 그 결과물이다. 다른 하나는 선택의 서사다. 나는 조건 안에서 선택했다. 어려웠지만 결정했다. 틀리기도 했고 맞기도 했다. 그 선택들이 나를 만들었다. 나는 내 선택의 결과다. 둘 다 사실을 담고 있다. 우리는 정말 피해를 받기도 하고 정말 선택을 하기도 한다. 순수하게 하나만인 삶은 없다. 차이는 무엇을 강조하느냐다.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다. 삶 전체를 조망했을 때 주로 피해를 말하는가? 주로 선택을 말하는가? 피해의 서사는 위로가 된다. 공감을 얻는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준다. 안아준다. 문장은 따뜻하다. 선택의 서사는 외롭다. 혼자 감당해야 한다. 잘못도 내 것, 실패도 내 것. 당장은 춥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역전된다. 피해의 서사는 나를 약하게 만든다. 계속 피해자로 남으니까, 계속 누군가에게 의존하니까 스스로 설 힘이 자라지 않는다. 선택의 서사는 나를 강하게 만든다. 계속 책임지니까, 계속 감당하니까 버티는 힘이 생긴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이 생긴다. 이쯤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다. 우리는 왜 피해의 서사에 끌리는가? 앞서 말했듯 편안해서다. 책임을 덜 수 있어서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다. 피해의 서사에는 연결이 있다.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누군가 공감해준다. 같이 힘든 사람들끼리 모인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든다. 이건 중요한 감정이다. 인간은 연결을 필요로 한다. 선택의 서사에는 고독이 있다. 내 선택이니까 내가 감당한다. 남 탓을 안 하니까 남에게 기대지 않는다. 홀로 선다. 외롭다. 그래서 피해의 서사를 택하는 게 나약함만은 아니다. 연결을 원하는 마음이기도 하다.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를 통한 연결은 불안정하다. 계속 피해자로 남아야 연결이 유지된다. 나아지면 연결이 약해진다. 이상한 구조다. 괴로워야 연결되고 나아지면 멀어진다. 선택을 통한 연결은 다르다. 각자 홀로 서면서도 연결된다. 의존이 아니라 공유다. 서로의 짐을 대신 지는 게 아니라 각자 짐을 지면서 옆에 있는 것이다. 이런 연결이 더 어렵다. 더 드물다. 하지만 더 단단하다. 시간을 더 늘려보자. 삶 전체를 보자. 한 사람의 삶이 끝날 때 그 사람은 자기 삶을 어떻게 볼까? 후회가 있을 것이다. 누구에게나 있다. 다르게 했으면 좋았을 것들. 그런데 후회의 종류가 다르다. 어떤 후회는 이렇다. 그때 저 사람 말을 안 들었으면, 그때 상황이 달랐으면, 그때 운이 좋았으면. 탓의 후회다. 바깥을 향한 후회다. 다른 후회는 이렇다. 그때 내가 다르게 선택했으면, 그때 내가 용기를 냈으면, 그때 내가 정직했으면. 책임의 후회다. 안을 향한 후회다. 두 후회 모두 아프다. 하지만 느낌이 다르다. 탓의 후회는
막막하다. 바꿀 수 없다. 상황은 지나갔고 남들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끝이 없다. 계속 맴돈다. 해소되지 않는다. 책임의 후회는 쓰라리다. 하지만 배움이 있다. 다음에는 다르게 할 수 있다. 끝이 있다. 인정하면 넘어갈 수 있다. 삶의 끝에서 어떤 후회를 안고 싶은가? 이건 지금 결정된다.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나중에 어떤 후회가 남는지가 결정된다. 또 하나의 관점이 있다. 이야기의 끝에서 그 이야기는 어떻게 기억될까? 우리는 언젠가 끝난다. 그리고 남는 건 이야기다. 가까운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야기.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어. 그 사람은 이렇게 살았어. 그 이야기에서 나는 어떤 인물인가? 주인공으로 기억될까? 피해자로 기억될까? 주인공으로 기억된다는 건 이런 것이다. 그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 길을 갔어. 그 사람은 틀릴 때도 있었지만 언제나 자기 선택을 인정했어. 그 사람 삶은 온전히 그 사람 것이었어. 피해자로 기억된다는 건 이런 것이다. 그 사람은 참 힘들게 살았어. 그 사람은 운이 없었어. 그 사람은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됐어. 둘 다 진실을 담고 있을 수 있다. 정말 힘들었을 수 있고 정말 운이 없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삶 전체를 요약하는 문장이 되는 건 다른 문제다. 어떤 문장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그건 지금 어떤 문장으로 사느냐에 달려있다. 지금까지의 삶을 한 문장으로 쓴다면 그 문장의 주어는 누구인가? 잠시 멈추자. 이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 대답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냥 품고 있으면 된다. 주어가 나인 문장이 있다. 나는 이것을 선택했다. 나는 저것을 결정했다. 나는 이렇게 살았다. 주어가 다른 것인 문장이 있다. 상황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았다. 어느 쪽이 더 많은가? 삶 전체를 돌아봤을 때 어느 쪽 문장이 더 자주 나오는가? 판단하려는 게 아니다. 그냥 보라는 것이다. 니체의 말로 돌아가자. 이기적으로 살아라. 그래야 남 탓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 이제는 다르게 들린다. 이기적으로 산다는 건 나만 챙기라는 말이 아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라는 말이다. 내 선택을 내 것으로 인정하라는 말이다. 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살라는 말이다. 그렇게 하면 남 탓을 할 이유가 없다.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니까 탓할 대상이 없다. 있다면 나뿐이다. 그리고 나를 탓하는 것과 나를 책임지는 것은 또 다르다. 나를 탓하는 건 자책이다.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이건 또 다른 형태의 회피다. 자기를 깎아내리면서 변화를 피한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하고 포기한다. 나를 책임지는 건 인정이다. 나는 이것을 선택했다. 결과가 이렇다. 다음에는 다르게 할 수 있다. 깎아내리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그냥 인정하고 앞으로 간다. 두 가지 편안함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 탓의 편안함. 지금은 가볍다. 책임이 바깥으로 나가니까. 하지만 나중은 무겁다. 삶이 내 것이 아닌 느낌. 공허함. 끝없는 원망. 책임의 편안함. 지금은 무겁다. 전부 내 어깨에 오니까. 하지만 나중은 가볍다. 삶이 온전히 내 것인 느낌. 충만함. 자유. 어느 쪽 편안함을 택할 것인가? 이건 한번 정하고 끝나는 게 아니다. 매 순간 선택한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수십 번 선택한다. 탓으로 갈지, 책임으로 갈지. 모든 순간 책임을 택할 수는 없다. 인간이니까 지치기도 하고 나약해지기도 한다. 괜찮다. 가끔 탓으로 쉬어가도 된다. 잠깐 짐을 내려놓아도 된다. 중요한 건 방향이다. 전체적인 방향이 어디로 향하느냐다. 탓이 가끔 있어도 전체적으로 책임을 향하고 있으면 된다. 여기서 멈추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다. 정리하지 않겠다. 결론을 내리지 않겠다. 다만 하나의 이미지를 남기겠다. 삶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 이야기에는 인물이 있다. 주인공이 있어야 한다. 이야기를 이끄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 자리에 누가 앉아있는가? 내가 앉아있는가? 아니면 상황이 앉아있는가? 남들이 앉아있는가? 운명이 앉아있는가? 주인공 자리는 하나다. 누군가 앉아있으면 다른 누군가는 앉을 수 없다. 내가 앉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가 앉는다. 빈자리는 없다. 이 글은 여기서 끝난다. 시작은 탓의 편안함이었다. 우리 모두 아는 그 편안함, 순간의 가벼움, 책임에서 벗어나는 느낌, 그리고 그 편안함의 대가를 받다. 삶이 내 것이 아닌 느낌, 끌려다니는 느낌, 주인이 아니라 손님인 느낌. 왜 인간이 탓을 하는지도 봤다. 자기 보호, 에너지 절약, 정체성 방어, 개인의 결함이 아니라 인간의 조건이다. 그리고 두 가지 편안함을 봤다. 탓의 편안함과
책임의 편안함. 지금과 나중이 뒤바뀐 두 개의 선택지. 니체는 말했다. 이기적으로 살라고. 그래야 남 탓을 하지 않는다고. 이기적으로 산다는 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내 선택을 내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결과가 어떻든 내가 감당하는 것이다. 무겁다. 외롭다. 말콤하지 않다. 하지만 그렇게 살면 삶이 내 것이 된다. 진짜 내 것이 된다. 빌린 게 아니라 소유한 것이 된다.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다. 마지막 질문을 남기고 간다. 지금까지의 삶을 한 문장으로 쓴다면 그 문장의 주어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지금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 대답할 필요도 없다. 그냥 품고 살면 된다. 가끔 떠올리면 된다. 그러다 어느 날 선택의 순간에 이 질문이 스칠 것이다. 탓으로 갈지 책임으로 갈지 갈림길에서 이 질문이 떠오를 것이다. 그때 잠깐 멈추게 될 것이다. 그 잠깐이 전부다. 그 잠깐 안에 선택이 있다. 우리는 모두 이야기를 쓰고 있다. 매일 한 줄씩, 선택할 때마다 한 단어씩. 그 이야기의 제목은 정해져 있다. 내 이름이다. 내 이름이 붙은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당연히 나여야 한다. 그런데 막상 들여다보면 주인공 자리에 다른 것들이 앉아있을 때가 있다. 상황이 앉아있다. 남들이 앉아있다. 과거가 앉아있다. 탓이 앉아있다. 그럴 때마다 선택한다. 그 자리를 되찾을지 그냥 둘지. 되찾는 건 어렵다. 인정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다. 한 번에 되찾지 않아도 된다. 조금씩 되찾으면 된다. 오늘 한 번, 내일 한 번, 작은 선택에서부터 그렇게 조금씩.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돌아봤을 때 이야기가 달라져 있을 것이다. 주인공이 제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다. 처음으로 돌아가자. 이기적으로 살아라. 그래야 남 탓을 하지 않는다. 이 문장이 처음과 다르게 들린다면 이 글은 할 일을 했다. 여전히 불편하게 들릴 수 있다. 여전히 무겁게 들릴 수 있다. 괜찮다. 편안하라고 쓴 글이 아니다. 다만 이 문장이 가끔 문득 떠오르기를. 선택의 순간에 탓하고 싶을 때, 바깥으로 던지고 싶을 때, 그때 이 문장이 스치면 잠깐 멈추게 될 것이다. 그 잠깐이 전부다. 삶은 계속된다. 선택은 계속된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주인공 자리는 비어있지 않다. 누군가 앉아있다. 그게 누구인지는 결국 지금 내가 정한다.